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국민TV 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죠.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분들 방송 처음 하실 때만 해도 원고를 거의 한 몇 개월치를 준비해 오셔서는 덜덜덜 떠시던 분 만나요. 오늘 세상에 원고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최동석입니다. 네, 원고 없이 왔습니다. 네. 이제 뭐 방송 좀 했다 이거죠? 예, 오늘은 그 대본 없이요. 네. 순발력에 의존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이거 본인들을 좀 테스트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만큼 이게 방송에 적응했는지 그것도 테스트 해볼 겸. 네. 또, 그동안 질문 못했던 우리 청취자들이 네.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스피디하게 이걸 운영해오는 바람에.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싶은 거는 좀 마음대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이렇게 질책 마시고요. 네. 예, 오늘은 그 추석 특집입니다. 제 맘대로 이제 특집이란 말을 붙여봤는데요. 예, 조직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나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이 없으면 경영토크가 음악 방송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저희 경영토크를 들으신 분들이 그동안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방송이 왜 순위가 그렇게 낮으냐. 예. 정말 순위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에게 예. 담비와 같은 좋은 방송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사실 주제를 좀 정해서 네. 그 주제를 얘기하느라 좀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우리 청취자들의 질문도 제대로 소화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작정을 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예. 한 분 노트북, 한 분 아이패드 그렇게만 달랑 들고 들어오셨고요. 예. 저만 이제 마음에 돌덩이가 하나 얹어진 것처럼 무겁네요. 예, 뭐 알아서 잘 빈 공간을 문화나께서 채워주시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특집을 이렇게 마련했지만 사실 고백하자면 사실 대본을 어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뭐 새로운 주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두 남자에게 물어라 이런 식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남자에게 네. 경영 관련해서만 질문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뭐든지 다 됩니다. 예. 뭐든지. 예. 뭐 개인적인 우주 질문도 삼라 되고. 만상의 모든 네.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질문도 오늘은 다 소화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정말 이런 거 좀 궁금한데 괜히 올리면은 나 약간 이상해 보일까? 걱정하셨던 분들 그 걱정 다 접으시고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팟빵 게시판으로 질문을 올려 주시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와 인퓨처 컨설팅의 우리 유정식 대표가 여러분의 질문에 성의껏 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이제 처음에 질문 올려달라고 그러면 잘 안 올라와요. 네. 그러다가 뒤로 가면 막 질문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가 올라오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요. 네. 그 실시간 댓글, 그러니까 여기 글을 올리는 거요. 그 게시 글을 올리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팟빵으로 접속하지 팟빵으로 않고. 들어오지 않고도. 네네. 그러니까 듣는 거는 팟빵으로 듣더라도 네네.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우리가 개편된 새로운 홈페이지를 올리니까요. 우리 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홈페이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거기서 바로 실시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이 팟빵 실시간 게시라고 그러나요? 이거는 이제 이번 주로 끝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자, 이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그러네요. 다양한 질문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제 질문은 두 분이 고르시면 돼요. 네. 대답하고 싶은 질문. 사실 이 공지를 올리면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올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질문이 달랑 지금까지 게시판에는 한 개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팟빵에님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네네.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한 개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공지를 날린 다음에 이 노종면 앵커가 글을 남겨가지고 묻히셨군요. 네,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는 40 몇 개인가요? 그 댓글이 쇄도를 했는데 달랑 2개밖에 안 들렸습니다. 예. 저희 같은 뭐 듣보잡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포스에 벌써 눌렸군요. 네.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질문이 올라올 텐데요. 이 바다처럼이란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예.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옮긴 회사에 가셔가지고 기획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이라서 기획이 필요하냐, 뭐 안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영 지원 부서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우리는 기획 못하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획을 해봤는데 그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 작은 회사에서 기획 업무는 결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거기 대표, CEO죠. CEO가 그런 경영 개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실행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획부서, 실행부서 이게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실행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전혀 따르지 않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뭐 따로 이제 그 경영 지원장이라고 그러죠. 그 지원 부문장을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사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사장이 그걸 묵살하고 오히려 경영 지원 부문장을 챙기더라. 예, 자기 사람이라고. 이럴 때 본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사업부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남기셨습니다. 예,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예, 네. 네, 알아서 하시라고. 예. 지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하시려고 질문 올려달라고 하신 겁니까, 이사님? 아니 저는 다른 데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댓글 보고 네, 계시네요. 댓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정말, 예.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요 질문 이제 답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의견 한번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기획부서 따로 있고, 실행부서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밑에 있는 마케팅, 영업, 그 다음에 생산 쪽이 그걸 받아가지고 실행을 한다. 이런, 그 머리가 따로 있고 수족이 따로 있다는 개념으로 조직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옳은 구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죠? 우리 손병희 선생 옳지 않아. 예. 그쵸, 맞죠. 옳지 않습니다. 예, 그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기획부서 따로 있고, 실행부서가 따로 있다라는 구분이 생기면 일단 어떨까요? 계층이 생겨버리잖아요. 예, 예를 들어 계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기획부서가 상위 부서인 것처럼, 네. 그래서 실행부서가 마치 하위 부서인 것처럼, 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명령하면은 예. 실행부서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예. 그렇죠. 우리가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동기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각 동기들이 어느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각 동기들의 어떤 그 레벨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네. 그냥 부서만 나뉠 뿐인 건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부서의 발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특히 기획부서는 브레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하다. 그다음에 다른 보통 손발에 해당되는 그런 부서들은 그쪽으로 가면 능력이 좀 없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아직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획부서하고 실행부서를 따로 나누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책임을 회피하고 그 전략을 실행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상대편한테 이제 넘기는 핑계를 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부서는 실행부서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실행부서는 기획부서에서 처음부터 올바로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을 넘겨주고 받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작 이제 전략 자체는 실행이 안 되고 그냥 표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전략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기획부서 따로 있다, 실행부서 따로 있다 이런 개념 자체부터 깨트리는 게 중요하죠. 예. 그 조직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서 밑에 사람이 실행하는 방식. 지금 질문한 내용은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기획부서가 따로 있고 실행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기획하고 아래 사람이 실행하고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기획한 사람이 실행도 하고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그 실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조직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팀을 나누는 게 정확하다. 팀별로 어떤 그 업무 분장이라고 그러죠.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가르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서로 먼저 아이디어를 낸 쪽에서 실행도 하고 같이 다른 이제 관련된 부서를 같이 모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생각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그냥 따를게. 라든지 너희는 그냥 따라라. 우리가 생각할게.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전혀 조직 발전을 위한 전략이 수립될 수가 없고요. 실행도 안 되는 것이죠. 네. 늘 그렇습니다만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CEO의 결단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CEO 자체가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CEO가 기업 운영을 그런 식으로 안 해주면은 말정도루묵 아닙니까? 네. 특히 이런 기획 실행부서의 구분도 이제 문제고요.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부서, 특히 이제 영업부서와 이 생산부서 간의 어떤 그 마찰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영업부서에서는 생산 쪽에서 제대로 품질이 높게 생산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판다. 그리고 생산부서에서는 영업에서 제대로 못 팔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잘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이제 고객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진짜 생산성이 저하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측면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전 부서 자체를 없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나뉘어져 있는 부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뭐 마케팅부, 영업부 뭐 이런 식의 부서. 네. 가능하다면 부서의 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짜 벽을 안 만든다는 것이죠. 예, 부서의 이기주의를 깨려면 그런 벽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예, 서로 이제 고객한테 우리가 좋은 제품을 팔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는 각자 다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한 수평 구조를 우리가 지향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낸 쪽에서 주도를 해서 진행하되 나머지 부서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팀 말고 이 평행 어떤 그 서로 부서를 가로지르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수평 구조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요.
그런 조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이미 여러 사례를 언급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하신 거죠? 예. 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또 맨 마지막에 자기가 약간 본인이 건의했는데 그 의견이 거부됐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됐을 때 어떻게 하냐? 예. 거부됐으면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거기서 뭐 이제 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하게 되면 본인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바다처럼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안 그래도.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실행부서가 개혁을 거부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내 정치에서 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획팀은 해체되어 사업부서로 배치되었답니다. 네. 올려주셨어요. 예.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본인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CEO의 메시지거든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갖다가 본인이 거슬려 가면 본인만 피곤해지는 거죠. 그 구조 내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맡은 임무만 잘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CEO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가끔 하는데요. CEO라는 말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이사회 의장 겸 사장인 사람을 대개 CEO라고 해요. 그래서 CEO가 그 모든 회사 운영에 대한 거의 그 제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이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인 조직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설사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화돼 있지 않죠. 그런 조직에서는. 그래서 그건 국가 운영도 그렇고 가정 운영도 그렇고 기업 운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CEO라는 표현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Chief Executive Officer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 실행 명령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사령관의 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걸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21세기 정보화된 시대에 옳지 않은 조직 구조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에서 여러 가지 금융 위기를 만든 것도 그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옳지 않은 조직 구조와 조직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날개 달린 나무님이 요즘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쉽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투표의 과정이 아주 정당해야죠. 그러니까 북한은 투표를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투표를 하죠. 비밀리에 뭔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걔네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투표를 합니다. 하죠. 예. 그러나 100%입니다. 아니 맨날 뭐 이렇게 수첩 같은 거는 듭디다 무슨 회의할 때면 당원증 이렇게 됩니까? 빨간 거. 예. 네. 그 투표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 대의를 할 수 있도록 선출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민주주의의 출발인데요. 그것은 민주주의 출발점이지 그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정점에 1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 나갈 때 그러니까 협의하고 토론하여 최상의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서로 합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 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마음을 먹으면 그 무슨 검찰총장도 한 큐에 날릴 수가 있고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민주주의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에 비해서도 미국도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는 유럽 여러 나라들,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나라들, 그다음에 합의에 이르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유럽식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말씀하시는 게 사회주의 아니냐. 공산주의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말을. 예. 아, 공산주의 얘기가 또 나왔네요. 네.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칼 네. 막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책 제목은 정확하게 잃어버렸는데 그 에리히 프롬이 쓴 그 막스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문고판이고 뭐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쉽게 칼 막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예.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인 방법으로 네. 동원이 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뭐 개념이라든지 잘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게 깔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 통치자가 결정을 내려서 실행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합의하고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네. 예, 정치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무시됐을 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예. 어떤 분이 이제 그 경영 민주화는 그럼 가능하냐, 기업에서의 민주화는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다 보는 게 이 사장이나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갖다가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으면 민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모든 청와대에서 하는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공정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러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비밀리에 왜 의사결정이 저렇게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건 결코 민주화된 방식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도 없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아까 그 바다처럼 님의 회사도 민주화되지 않은 조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네. 안 바쁜 벌꿀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독재. 네.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독재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가웅가람님께서요.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영업부서이고 작년과 올해 제가 맡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신장 기준 작년 전국 1등, 올해 2등을 하고 있지만 직원 평가 및 진급 시 토익, 스피킹이 우선 조건이 돼서 영업이나 관리적 영역은 양호하지만 영어에 미약해서 진급 기회도 없는 현실에 잠시 주춤하게 되고 진급을 위해 일을 소홀히 하지 못하는 게 잘못된 현실이 이런 안타깝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돼서 방황 중입니다. 애사심도 떨어지고 잠시 쉬고 싶은 생각뿐이네요 하셨어요. 그 영업부서가요. 해외 영업부가 있고 국내 영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해외 영업부서는 당연히 뭐 외국어가 필요하겠지만 국내 영업부서인데 그러니까 전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전국 1등, 올해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어떤 지장도 받지 않는데 굳이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만 진급을 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어 때문에 굉장히 그 괴로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요, 이런 이제 그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게 승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우선 승진 제도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승진 제도가 있다면 굳이 영어가 필요한 직무가 아닌데도 영어 시험을 치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아주 잘못된 관행이죠. 그러니까 그 직무에 승진시켜야 할 그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먼저 디파인하고 그 정의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험 보고 한다고요. 제가 이 시험 봐서 뭔가 사람을 승진시키고 선발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검찰 조직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 아주 답답하다고요. 왜 또 판사 조직들 보세요. 우리 사법부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시험 봐서 거기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험은 잘 보죠, 그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험을 봐가지고 그쪽을 다 뽑아놨으니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그러니까 A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았는데 실제로 잴 때는 B를 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A를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검사나 또는 판사라고 되도록 임용하고 선발하려면 현재의 임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선발 제도가 잘못됐어요. 국가 운영이 이렇게 된 게 다 독재 체제에 부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김성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4대 천왕들이 다 썩었다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이제 그 영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업의 대표들한테 이 영어 시험 가지고 승진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올라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회사에 있는 동안 영어 쓸 일이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영어 시험을 갖다가 왜 보는지 그것 때문에 직원들 스트레스 주고 오히려 그 직무에 적당한 사람들이 누락이 되는 낙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예. 저는 영어 시험 같은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언론고시 시험 준비할 때도 영어 때문에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예. 네. 근데 왜 영어를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는지 난 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 말이요. 제가 한국의 아나운서지 CNN 아나운서가 아니거든요. 혹시 영어 시험 보셨나요? 아, 네. 저 영어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인터뷰나 이런 거 하실 일이 있어요? 아니, 토익 점수를 자꾸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시험 보러 다니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 토익 그 주관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떼돈 벌고 있죠. 예. 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거기다가 거의 갖다 바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또 다른 질문이 안 나왔나요? 아니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예. 네. 일단 먼저 질문을 좀 올려주신 분. 이거는 우리 국민TV와 좀 관련이 된 내용인데요. 이사님. 네. 예, 젊은 유월님께서요. 조합원 배가 운동 차원에서요. 매월 2분 정도 선정해서 개인적으로 조합원 가입비 출자금을 지원하고 싶은데요. 선정 기준은 대학생 중에서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었으면 하고 혼자 생각 중입니다. 네. 제가 직접 선정하기는 힘들고 국민TV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싶은데요.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걱정은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이렇게 지원을 받은 분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민주적 경영 관점에서 이런 지원이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최동석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글을 좋은 올려주셨어요. 질문 감사하고요. 네. 우선 그렇게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우리 조합원께서 정말 갸륵한 생각을 하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이 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동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발로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대 원칙은 협동조합 3대 원칙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원칙은 자립입니다. 자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3대 원칙에서 벗어나면 협동조합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도 이 스스로 3대 원칙에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서 자립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 대학생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비나 또는 출자금을 대신 내주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조합원으로 되도록 만들면 어떻겠냐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것은 그 대학생들 스스로에게도 자립심을 길러주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협동조합이 정말 우리 국민 TV 발전을 위해서 내가 조합원이 돼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대학생들이 5만 원을 출자금을 못 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 사무국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요. 아르바이트해서 이번 달에 20만 원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5만 원 출자금을 내서 우리 조합원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한때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는 좀 출자금을 낮춰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단호히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5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스러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조합원이 된다라는 것,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협동조합 정신이 저는 더 투철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고 더디고 그래서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자꾸 어려운 길을 하냐고 하지만 그게 정도기 때문에 저는 가야 한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많은 조합원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사실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학생인데요. 저 출자금을 좀 낮춰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래요. 일단 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나중에 돈이 생기시면 열심히 10,000원, 20,000원씩 모으셔가지고 5만 원 만드셔서 그때 입금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2만 명이 넘었죠, 조합원이. 네, 오늘 넘었습니다. 예. 사실 어떤 분들은 조합원이 생각처럼 늘지 않아서 이제 그 걱정이신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양적 성장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 성장을 추구하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성장하다 보면 이 복잡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2만 명이지만 앞으로 5만 명 되고 10만 명 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방송하지 못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관리 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가는 것이 더 길게 가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그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도 어떤 분이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경영이 무엇인지 나는 그 경영학과를 가려고 그러다 포기했다 뭐 이런 네네. 말씀도 있었는데요. 굳이 경영학과로 가서 경영학을 공부해야만 경영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경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수성가 하신 분들. 자수성가 하신 분들. 그래서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한 주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임팩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엄격한 원칙이 있어요. 엄격한 룰이 있단 말입니다. 그 룰을 벗어나면 경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뒤집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벤처기업으로 창업해가지고 다 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마케팅이 안 됐다. 그 인지도가 낮아서 안 됐다. 직원들이 무능해서 안 됐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네. 이 경영학에 대해서 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영학 커리큘럼 보면 굉장히 스킬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케팅, 여러 가지 인사, 전략, 여러 가지 방법론들 쭉 나오는데요. 그런 스킬은 사실 나중에 본인이 그 책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대학교에서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 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깊이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학교에서 배운 마케팅 여러 가지 기법들 파이브 포시스라든지 수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술만 가지고 이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이 기업에 와서는 굉장히 오히려 이 회사를 망치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분 이게 하하로 히읗 쓰신 분인데 그래서 판검사들이 그렇군요. 정말 판검사직 하고 싶어서 아니라 판검사에 환장한 부모들이 소원에 못 이겨 된 사람들이 정답만 달달 외워 판검사 의사가 된들 자기 직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사회의 선발 채용에 관한 이슈를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포지션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시험 성적에 의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우리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선한 방향에 대해서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 작업은 없이 말씀드렸듯이 시험 성적으로만 배치하고 선발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선발 채용할 때도 쓰는 방식이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그런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이제 선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없이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판사와 검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또는 의사가 된다든지 할 때 다 오랫동안 그 사람이 한 행적들을 잘 보는 거잖아요.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그동안 한 행적을 봐서. 그래서 이제 판사로 임명을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적인 이렇게 합의된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판사 임용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법원에다가 맡겨놓으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서 다 그놈인 거라. 네. 그러니까 그걸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을 셀프 개혁하라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셀프 개혁이 됩니까? 예. 그거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개혁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네. 좀 어려운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의 특징은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더불어서 본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공부를 좀 어릴 때부터 시키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델라님께서
경영에 대한 바른 생각이 쌓이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보는 경영, 경제 관련 책은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등등 두 분의 마인드와는 퍽 다른 책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책은 없을까요? 두 분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 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글쎄요, 뭐 아이들한테 쓰는 책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혹시나 잘못된 지식이 전달이 되면 커서 어떻게 될까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는데 한때 그런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뭐 우리가 두 자로 된 그 책들이 많았잖아요. 뭐 배려라든지 그렇죠? 아, 네. 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어린이를 위한 배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책들이 나오면서 이 자기계발서가 어린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뭐 비공식으로 들었지만 이 배려보다도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 경영에 대한 뭐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은 뭐 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 경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커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집을 구입한다라든지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교육보다도 어떤 이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스킬이 아니라 우리가 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경영이라는 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고 그렇죠? 조직에 대한 관리다. 뭐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책들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뭐 두 분은 쓰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경영학을 굳이 배우려고 할 필요 없이 또 경영이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좀 이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하고 충분히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현하고 그것을 이렇게 만끽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학교 성적 때문에. 이게 나라가 망조가 들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 성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대학 나와서 대학 기업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가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업에 가서 일하면서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올바른 정신적 토대를 어떻게 젊은 시절에 쌓아갈 것인가. 이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경영학은 또 법학은 이런 것들은 다 실용학문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걸 경영학을 가르친다, 법학을 가르친다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이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는 상상력, 창조력 이런 것들을 풍부히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네. KD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이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한테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저는 뭐 사실 학부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각 다른 학문을 다 해서 어떤 무슨 뭐 문학을 했든 철학을 했든 공학을 했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라. 체험해 보면 직장이 어떻다는 걸 알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의문이 생겨서 끝까지 내가 이걸 파보고 싶다. 그랬을 때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박사과정을 간다든지 해서 그 의문을 해소하는 이론적 체계를 갖추면 되거든요. 경영학이나 법학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공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과대 쪽에서는 물리학과가 가장 탑이었거든요. 전국 수석이 물리학과를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경영학과가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들어가면 취직이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영학에 대한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또 이제 취직이 잘 돼서 예, 정원도 많아졌고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좀 약간 개탄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경영학을 일찍 공부하면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영학이라는 게 전부 미국 경영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인간에 대한 아까 우리 유 대표님 얘기대로 인간에 대한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직에 가서 부하들을 쥐어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돼 있어요. 겉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에는 다 그런 걸 전제로 깔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학이. 저는 지금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경영학을 어설프게 학부에서 배웠다고. 나는 그래도 좀 뭔가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괜한 걱정도 좀 들고요. 제가 그래서 중앙대학에서 그랬나요? 무슨 대기업에서 인수해가지고 네. 전교생들에게 되게 회계학이요. 회계학을 필수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계학 몰라도 됩니다. 그거 했는데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렇죠. 그걸 따지고 보면 가계부 쓰는 거 아닌가요? 가계부 쓰는 거고요. 그 원리는 별거 아닙니다. 네. 그거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난 참. 해외 토픽감이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 대학생들에 뭘 가르쳐야 되냐. 인문학을 가르쳐야 돼요. 인문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문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철학을 가르치고요. 맞습니다. 문학을 가르치고 역사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서요? 학부 전공이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공부했다고 지금 저기 위세를 부리고 예, 저는 그런 거 못 배우고 공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요. 찌질한 꼴통 IT님께서요. 공대생이 바라본 경영. IT 공학은 좀 더 인간과 유사한 사고의 기계를 꿈꾸고 경영학은 인간을 최대한 기계화하여 표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그렇죠. 얘기고요. 이 경영학이 잘못된 건 뭐냐면 자기네 학문이 과학인 줄 알아요. 예, 경영학이 자기네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제 착각입니다. 예. 그렇죠. 경제학도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수치가 많고 방정식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경제학도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이죠. 네. 이 부분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군요. 네. 뾰루통님께서요. 새누리당이 협동조합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고 하던데 혹시 국민TV에 대한 견제나 어떤 영향 미치려는 술수는 아닐까요? 지금 조합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뭘 바꾼대요?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건들려고 하죠.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권고사항이 있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단 외국에서 붐을 일어서 뭔가 압박을 가하면 좋은 거니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인 안 하고 일단 동의를 해서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우리가 잘못 통과시켜준 건가 이러고 지금 제동을 걸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 가장 최고의 조합원 수를 갖춘 미디어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이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 안 지키면 이렇게 설립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마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 건들겠다는 얘기겠죠. 아니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그 국제적인 기본 룰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중립이라는 말은 공정한 우리가 방송사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단순히 무슨 생협처럼 무슨 먹거리 팔고 그러는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고요. 정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특별히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치적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 방송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섰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이 사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새누리당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청와대가 대단- 시키면 또 합니까? 예, 그들은 다 합니다. 상상 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건 뭐,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그 원칙이 있어요. 움직이는 원칙. 그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네, 미디어 협동조합은 가장 철저하게 그 원칙에 그 원칙에 충실합니다. 충실하죠. 예, 네. 투명합니다. 철저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질문 들어왔네요. 어쩌면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글쎄요, 우리가 좋은 방송을 하면 듣지 않을까요? 서서히. 예. 올 추석에 우리가 CD를 각 만남의 광장에서. 네, 무료로 배포를 하죠.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좀 사무실에 가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그 안에 경영 토크 들어가 있나요, 이사님? 들어가십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 저희 이사님은 지금 댓글 올려달라고 그러고 댓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댓글 외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제가 원래 그래요. 뭘 하나 하면 거기에만 집중하고요. 다른 걸 잘 못 봅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남 만남의 광장하고, 어디죠? 양재주인가요? 예, 거기, 경부선 쪽에, 만남의 광장 쪽에서 배포를 하는데요. 배포를 받은 다음에, 받은 CD를 갖다가 여기로 다른 곳에다가 좀 이렇게 다시, 빌려주시던가 해가지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추석에 각 조합원들은 미션이 그겁니다. CD를 갖다가 혹은 이제 이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를 적어도 한 명 이상한테 전파하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2만 명이잖아요. 네. 한 명씩만 전파해도 곧 4만 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참 간단한 일인데요. 간단한데요. 쉽지 않죠. 우리가 홍보가 아직 안 돼서요. 많이 모릅니다, 사실, 이 국민TV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홍보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 이게 네. 제일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요번에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 그때 좀 충분히 우리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 국민TV가 나아갈 올바른 도리를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디스크에서 경영 토크는 빠졌네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배하지 말라가 들어갔군요. 예. 예. 12번째 트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 지배하지 말라가 들어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예. 천만다행입니다. 예. 이번 기회에 경영 토크 조금 알려지겠네요. 예, 그러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으로 꾸며드린 시간이었는데요. 역시나 시간은 짧네요. 예, 별로 소화를 못했네요. 예.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